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소리가 정적을 깨뜨릴까. 두려워 서윤은 차가운 흙담에 등을 바짝 붙인 채 숨을 죽였다. 칠흑 같은 금은밤 달빛조차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춘 시각이었지만 안차의 뒤편 후미진 곳간 앞에서 어른거리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그녀의 눈에 비수처럼 꽂혔다. 살를 애는 듯한 늦가을의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으나 서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기 서 있는 여인은 분명 시어머니인 박씨였고 그 맞은편에 선 사내는 집안의 하인이 아닌 낯선 왈패가 분명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그들이 나누는 은밀하고도 흉측한 속삭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바람소리에 섞여 드문드문 들려오는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것이 정말 김대감 모르게 빼돌린 전담 문서가 확실하오? 쉰 목소리에 사내가 물었다. 박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옷소매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한지 뭉치를 꺼내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소리가 크다.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이것은 알짜배기 논 열맞이기의 문서이니 자네가 말한 대로 시세보다 조금 낮게라도 좋으니 당장 현금으로 바꿔오게. 영감의 병세가 깊어 오늘 내일 하니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뒷날을 도모할 것이 아니냐. 박씨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재물에 대한 탐욕스러운 집착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서윤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자 불행이었다. 시아버지 김대감의 기침소리가 유독 심해져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탕약을 들어 부엌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평소라면 쥐 죽은 듯 조용했어야 할 뒷마당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발걸음을 멈춘 것이 화근이었다. 시집 온 지 3년 넉넉하고 인자했던 시아버지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 후처 박씨가 들어온 직후부터라는 사실은 집안 사람들 누구나 쉬쉬하며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집안의 재산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윤은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 하나라도 밟을세라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지만 공포로 인해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사내가 품속에 문서를 챙겨 넣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마님, 그런데 영감님 명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 약을 쓴 지가 언젠데 아직도 숨이 붙어 있답니까? 그 말에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약이라니. 박씨가 매일 정성스럽게 다려 올리던 그 탕약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박씨는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사내를 쏘아붙였다. 입 조심하게. 서서히 기력을 말리는 것이지 단번에 숨을 끊는 독약이 아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노안으로 알 것이 아니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일이나 똑바로 처리해. 두 사람의 대화는 서윤의 귀에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탕약을 다리던 정성 시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나면 오히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간신히 부엌으로 몸을 피했다. 아궁이 앞에는 식어버린 재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녀는 차가운 붓두막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주전자 하나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는 본래 호탕하고 건강한 분이었다. 일찍이 상처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가문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들른 주막에서 박씨를 만났다. 당시 박씨는 갈 곳 없는 과부 행세를 하며 김대감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외로움에 지쳐있던 김대감은 그녀의 빼어난 미색과 짐짓조신한 태도에 마음을 빼앗겨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후처로 맞아들였다. 처음에는 얌전한 고양이 같던 박씨가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꿰차자마자 발톱을 드러낸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약탕관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다. 박 씨는 며느리인 서윤에게조차 약탈이는 일을 맡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직접 탕약을 관리해왔다. 정성이 부족하면 약효가 나지 않는다는 핑계였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약탕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찌꺼기는 이미 버려지고 없었지만 바닥에 눌어붙은 검은 자국에서 맡아지는 냄새는 일반적인 보약의 구수한 향기와는 달랐다. 코를 찌르는 듯한 매캐하고 역한 냄새. 서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초가 섞여 있음을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남편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한양에 가 있어 집을 비운 지 오래였고 집안의 하인들 중 상당수는 이미 박 씨가 돈으로 매수하여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있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모함을 받아 쫓겨나거나 시아버지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사발을 떠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겁게 달아오른 속을 잠시나마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쉬이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사랑채로 향했다. 시아버지가 계신 곳의 동태를 살피고 박 씨가 돌아오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만 했다. 사랑채 문 앞에 다다르자 방 안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목이 타는구나. 물 좀 다오. 쇠가 긁리는 듯한 거친 목소리는 예전에 위엄이 있던 김대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 서윤은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환자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약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등잔불 아래 누워있는 김대감의 모습은 처참했다. 볼은 움푹 패이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해골을 연상케 했으며 피부는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시아버지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준비해온 미음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다. 아버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접니다, 며느리 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김대감이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서윤의 얼굴에 머물렀다. 오냐, 아가,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안 사람은 어디 갔느냐. 김대감은 고통 속에서도 박 씨를 찾았다. 박 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그녀만을 의지하고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서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어머님께서는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서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거짓을 고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한들 병약한 시아버지가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서는 인기척이 들렸다. 자갈을 밟는 가벼운 발소리 박 씨가 돌아온 것이다. 서윤은 황급히 김대감을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문이 열리고 박 씨가 들어왔다. 방금 전 왈패와 밀담을 나누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현모양처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아이고 영감, 깨어나셨습니까? 제가 잠시 약재를 구하러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박 씨는 서윤을 흘끗 쳐다보며 눈빛으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는 무언의 압박을 보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면서도 박 씨의 소매 끝에서 풍기는 밤이슬, 냄새와 미세한 흙냄새를 놓치지 않았다. 서윤아, 밤이 늦었는데 아직 안 자고 무엇을 하느냐. 영감 곁은 내가 지킬 테니 너는 건너가거라. 박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축가행령은 단호했다. 서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박 씨가 김대감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척하며 싸늘한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훔쳐갈 물건이 더 없는지 확인하는 도둑고양이와도 같았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시아버지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박 씨가 꾸미고 있는 음모의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가 심지가 사그라들 때까지 그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박 씨가 건넨 문서가 논열마직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집안의 곳간에 있는 문서함에서 그것이 사라졌을 것이다. 서윤은 새벽녘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안차해 대청마루에 있는 문서함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문서함의 열쇠는 박 씨가 허리춤에 차고 다니지만 서윤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열쇠를 장독대 및 항아리에 잠시 숨겨두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윤은 버선발로 조심스럽게 안채로 잠입했다. 마루는 걸을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다행히 박 씨가 깊은 잠에 빠졌는지 안방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마당으로 내려가 장독대를 뒤졌다. 차가운 독 항아리 틈새로 손을 집어넣자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열쇠였다.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열쇠를 몸에 지니지 않고 오히려 밖에 숨겨두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고 다시 대청마루로 올라갔다. 흑단으로 만든 고풍스러운 문서함 앞에 앉아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 돌렸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뚜껑을 열었다. 문서함 안은 어지러웠다. 예전에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토지대장과 노비 문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서윤은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김대감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 목록들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알짜배기 땅 문전옥답의 문서들이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 박 씨가 사내에게 건넨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리라. 서윤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데 문서함 바닥 깊숙한 곳 낡은 종이 뭉치 아래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다. 집안의 물건이 아닌 듯한 거친 재질의 종이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약재상에서 보낸 거래 내역서였다. 부자 후지단양 비소 피수 한 푼.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부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이기도 하지만 양을 잘못 쓰면 독이 되고 비소는 사약에 쓰이는 맹독이 아니던가. 박 씨는 이 맹독들을 조금씩 섞어 김대감에게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박 씨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윤이 그 종이를 품속에 갈무리하려는 순간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서늘한 바람과 함께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저기 누구냐? 서윤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등잔불을 들고 나온 박 씨의 눈이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열려있는 문서함과 서윤의 손에 들린 종이에 꽂혔다.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살기를 띄었다. 내 인연 감히 시어미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도둑고양이처럼 무엇을 훔치려던 개냐. 박 씨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듯 휘어잡았다. 서윤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손에 쥔 종이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의 만남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여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도둑이야. 여기 도둑이 들었다. 놈들이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으려 한다.
박 씨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굶주린 올빼미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이내 집안 구석구석 잠들어 있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눈을 비비며 안차의 마당으로 몰려 나왔다. 서윤은 박 씨에게 손목이 잡힌 채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손에 쥐고 있던 약재상 거래 명세서는 박 씨가 달려드는 순간 본능적으로 소매 끝자락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지만, 열려있는 문서함과 흐트러진 집문서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장범의 증거가 되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박 씨는 서윤을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모여든 하인들을 향해 짐승처럼 포효했다. 보아라 이 흉측한 꼴을 똑똑히 보란 말이다. 며느리라는 년이 시애비가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 하는 판국에 약 수발은커녕 집문서를 훔쳐 달아나려다 내게 딱 걸렸구나. 박 씨의 서슬퍼런 호통에 하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서윤의 인품을 알던 늙은 행랑검엄조차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흩어진 문서들과 서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윤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어찌 거짓을 구하십니까? 저는 아버님의 약에 들어가는... 그러나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박 씨의 손바닥이 매섭게 서윤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닥쳐라. 어디서 감히 시어미 앞에서 말대꾸냐. 네가 밤중에 몰래 곳간 열쇠를 훔쳐 나온 것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박 씨는 기세를 몰아 더욱 날뛰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사랑채에서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김대감이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퀭한 눈과 창백한 안색 지팡이 없이는 서 있기도 힘든 모습이었지만 집안의 소란에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단이냐. 김대감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대감의 발 아래 엎드려 통곡을 시작했다. 거짓 눈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영감,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제가 잠기가 발가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 집안 재산이 몽땅 털릴 뻔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글쎄 야밤에 문서함을 열고 알토란 같은 논문서를 훔치고 있지 뭡니까? 박 씨는 서윤 앞을 가로막으며 교묘하게 문서함을 가리켰다. 김대감의 시야에는 어질러진 문서들과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약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김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아가, 네가 정녕 그랬단 말이냐.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규했다. 아버님,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단지... 하지만 그녀가 품속의 증거를 꺼내려 할 때 박 씨가 재빨리 말을 가로채며 김대감의 귀에 독을 불어넣었다. 영감 보십시오. 아들이 한양 가고 없으니 인연이 딴 마음을 품은 게 분명합니다. 친정으로 빼돌리려던 게 아니면 야밤에 저걸 왜 뒤진답니까? 며칠 전부터 전현 눈빛이 심상치 않다 했더니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박 씨는 교활하게 서윤의 친정까지 거론하며 김대감의 의심을 부채질했다. 노쇠하고 병든 김대감에게 박 씨의 말은 절대적인 진실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 너를 친딸처럼 여겼거늘 재물이 탐나 시애비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하다니. 김대감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것은 서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 씨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하인들에게 호령했다. 뭐 하느냐, 당장 이 죄인을 헛간에 가두어라. 내 날이 박는 대로 처분을 내릴 것이다.
억센 하인들이 서윤의 양팔을 결박했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약에 취한 시아버지만 더 괴로울 뿐이었다. 끌려가는 서윤의 시선이 박 씨의 허리춤에 머물렀다. 박 씨는 김대감이 떨어뜨린 국간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 자신의 치마폭에 단단히 묶고 있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실권이 완벽하게 그녀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차가운 헛간. 바닥은 냉기로 가득했다. 거미줄이 쳐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소매 속에 숨겨둔 구겨진 종이 뭉치 그 약재상. 명세서만이 그녀가 쥐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무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 씨가 김대감에게 먹이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미 빼돌린 재산을 어디로 숨겼는지 찾아내야만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김대감의 건강이었다. 박 씨가 이제 거리칠 것 없이 독을 더 많이 쓴다면 남편이 돌아오기도 전에 상을 치르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다짐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날이 밝자 헛간 문이 열리고 박 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손에는 부채를 든 채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뒤따라 들어온 하녀가 밥 한 덩이와 간장 종지를 바닥에 툭 던져 놓았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박 씨가 비웃으며 말했다. 감히 도둑질을 하다 들키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구나. 영감께서는 너를 당장 관에 넘기라 하셨지만 내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여 참았다. 당장 짐을 싸서 내 친정으로 꺼지거라. 출가 외인이니 소박을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게다. 친정으로 쫓겨나는 것. 조선의 여인에게 그보다 더한 치욕은 없었다. 게다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다면 친정 가문 전체의 수치가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서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평판이 아니었다. 자신이 떠나면 홀로 남을 시아버지의 아니었다. 박 씨는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눈에 가시인 서윤을 치워버리고 병든 영감을 천천히 요리하여 재산을 몽땅 차지하고 줄행랑을 칠 속셈이었다. 서윤은 굴욕을 참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뼈를 깎는 인내가 담겨 있었다. 박 씨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떴다. 대들 줄 알았던 며느리가 순순히 죄를 인정하니 김이 빠진 모양이었다. 서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헌화지아비가 없는 동안 쫓겨난다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뵐 면목도 없거니와 길바닥에서 죽느니 차라리 이 집 귀신이 되겠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마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하녀가 되어도 좋고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제발 아버님 곁에서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서윤은 어머니 대신 마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며느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박 씨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굴복의 표시였다. 박 씨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고고하던 양반집 규수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꽤나 즐거운 눈치였다. 게다가 서윤을 쫓아내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뒷말이 나올 수 있지만 스스로 종노릇을 자처했다면 핑계가 좋았다. 무엇보다 집안일을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다. 박 씨는 부채로 코를 막으며 거만하게 말했다. 흥꼴의 양반이라고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구나. 좋다. 영감께서 너를 보기도 싫다 하셨으니 오늘부터 너는 안채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행랑채에 구석방을 쓰고 부엌일과 빨래 바칠은 내 몫이다. 만약 또다시 허튼 수작을 부리다가는 그땐 정말 관하로 끌고 갈 테니 명심해라.
그날부터 서윤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다. 비단 치마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고운 손은 찬물에 걸레를 빠느라 트고 갈라졌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눈치를 보았으나 박 씨의 위세에 눌려 점차 서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 밥상에는 식은 밥덩이와 쉰 김치뿐이었고 잠자리는 외풍이 드는 헛간 방이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만했다. 서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기침소리와 안채에서 들려오는 박 씨의 웃음소리였다. 박 씨는 서윤을 철저히 감시했다. 부엌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여 탕약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막았고 사랑채 출입도 엄격히 금지했다. 김대감은 서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은 채 며느리가 쫓겨나지 않고 집안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박 씨는 김대감에게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서 반성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두었기 때문이다. 고립된 김대감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다. 얼굴은 검게 죽어갔고 정신은 오락가락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뒷마당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하고 있었다. 초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방망이질을 하는데 담장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난밤 박 씨와 밀담을 나누던 그 왈패의 목소리였다. 서윤은 빨래 방망이질 소리에 맞춰 귀를 쫑긋 세웠다. 마님 약재상 쪽에서 입단속을 더 시켜야겠습니다. 누가 꼬치꼬치 캐묻고 다닌다는 소문이 돕니다. 박 씨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떤 놈이냐, 내 뒤를 캐는 놈이 있다는 개냐. 아직 정체는 모릅니다만 젊은 선비 같기도 하고 아무튼 비소를 사간 장부를 없애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이번에 넘긴 반문서 장음은 언제 가져오는 개냐 영감 숨이 붙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한다. 서윤의 눈이 번쩍 뜨였다. 누군가 박 씨의 뒤를 캐고 있다. 남편이 보낸 사람일까? 아니면 하늘이 도우시는 걸까? 그리고 비소 장부를 없앤다니 자신이 가진 명세서가 유일한 증거가 될 판이었다. 서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박 씨가 외출하거나 틈을 보일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빨래터에 주저앉아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은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이 피가 마르기 전에 승부를 봐야 했다. 그날 밤 서윤은 부엌대기 하녀에게 몰래 부탁하여 쌀죽 한 그릇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의 옷고름을 뜯어 그 안에 숨겨두었던 엽전 2냥을 하녀의 손에 쥐어주며 간곡히 부탁했다. 언녀나 내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이것은 내 마지막 남은 돈이다. 오늘 밤 마님이 잠드시면 이 죽을 몰래 사랑채 아버님께 가져다다오. 그리고 꼭 이 말을 전해다오. 며느리 서윤이 아직 이 집에 살아있으며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단 한마디면 된다. 제발 부탁이다. 언년이는 평소 서윤이 남몰래 챙겨주던 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 씨의 표독스러움에 질려있던 터라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씨, 아니 서윤님, 제가 목숨 걸고 다녀오겠습니다. 언년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서윤은 가슴을 졸였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안채 쪽에서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내 박 씨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내 명을 어기고 사랑채에 드나들어 이게 누구 짓이냐, 누가 시킨 것이냐. 서윤은 직감했다. 언년이가 들킨 것이다. 그리고 곧 자신의 이름이 불려 나올 차례였다.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녀는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얼굴을 스쳤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횃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박 씨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대동하고 서윤이 있는 행랑채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년이 기어코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박 씨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 또한 예전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박 씨를 마주보며 걸어나갔다. 이제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서윤은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잠깐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저 또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서슬퍼런 작두날처럼 날카로웠다. 횃불의 붉은 그림자가 춤추는 마당 한가운데 서윤은 박 씨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며칠간의 고된 노역으로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올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씨는 기세등등하게 휘두르려던 몽둥이를 허공에 멈춘 채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하오, 인연이 실성을 했나. 네가 지금 무슨 처지인지 잊은 개냐. 종년 주제에 감히 마님을 협박해. 박 씨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 씨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박 씨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은밀하게 속삭였다. 어머님, 아니 마님, 아버님의 탕약에 들어가는 부자와 비소의 양을 조절하시느라 꽤나 골머리를 앓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이 아이를 치거나 저를 관에 넘기신다면 저 또한 제 품속에 있는 약재상 거래 내역서를 관계에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신을 검시하게 될 테고 뱃속에 쌓인 도끼가 만천에 드러나겠지요. 우리 다 같이 죽어볼까요?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쥐고 있던 몽둥이가 파르르 떨리더니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을 노려보았다. 며칠 전 곳간에서 서윤이 쥐고 있던 종이가 단순한 휴지 조각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주변의 하인들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기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다. 박 씨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어깨를 들썩였다. 여기서 서윤을 죽여 입을 막는다 해도 이미 소문이 나거나 증거가 딴 곳에 있다면 제 무덤을 파는 꼴이었다. 흙 미친 년에 헛소리를 들어줄 시간이 없구나. 모두 물러가라. 내 오늘은 조상님 제사를 앞두고 살생을 피하려 참는 것이니 운 좋은 줄 알아라. 박 씨는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고 뒤돌아섰다. 하지만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고 치마폭을 움켜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으나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박 씨는 이제 서윤이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욱 은밀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전략을 바꿨다. 정면 대결 대신 박 씨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교란 작전을 쓰기로 했다. 그녀는 빨래터와 우물가를 돌며 하인들에게 은근슬쩍 말을 흘렸다. 어제 장터에 다녀오는 길에 들었는데 한양 가신 서방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소문이 있더군.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궁중 내의원에서 일하는 아주 용한 의원과 함께 오신다네. 아버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모셔오는 모양이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서윤이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하인들의 입을 타고 안채까지 흘러 들어갔다. 박 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안채에서는 하루 종일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하인들을 닥달하는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의원이라고 내 의원. 박 씨는 공포에 질려 안절부절 못했다. 시골의 돌팔이 의원쯤이야 돈으로 매수하거나 속일 수 있었지만 한양에서 내려오는 명의라면 사정이 달랐다. 진맥 한 번이면 김대감의 병이 노환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불안해진 박 씨는 제 무덤을 재촉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윤이 예상한 대로 재산 정리를 서둘렀다. 늦은 밤 박 씨는 다시금 그 왈패를 불렀다. 서윤은 헛간 문틈으로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이복의 땅값은 시세의 반이라도 좋으니 당장 처분하게. 그리고 내일 밤까지 모든 현금을 준비해와. 내 모레 새벽에 이곳을 뜰 것이야. 박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며칠 뒤면 아들이 의원을 대동하고 들이닥친다는 거짓 소문에 완전히 평정심을 잃은 것이다. 서윤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 씨가 왈패에게 건넨 문서꾸러미가 김대감이 가장 아끼던 문중의 선산 문서임을 확인했다.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마저 팔아넘기려 하다니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었다. 서윤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제 집안 내부의 힘만으로는 박 씨를 막을 수 없었다. 외부의 조력이 절실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김대감의 옛 충복이자 박 씨의 모함으로 쫓겨난 집사 최 노인이었다. 그는 고을 외딴 곳에서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김대감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서윤은 언년이를 다시 불렀다. 언년아, 네가 한 번만 더 수고해줘야겠다. 이번에는 집안이 아니라 밖이다. 최 노인 어른께 이 서찰을 전해다오.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다. 서윤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쓴 천조각을 언년이에게 쥐어주었다. 선산 매매 독살 위기, 내일 밤 결행. 짧지만 모든 것이 담긴 내용이었다. 한편 서윤은 박 씨가 김대감에게 올리는 마지막 탕약을 저지해야 했다. 박 씨는 떠나기 전 김대감을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강한 독을 쓸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부엌으로 잠입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박 씨는 독이 든 약탕관을 자신의 방 안에 두고 직접 끓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엌 아궁이가 아닌 안방 화로에서 약을 다리는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씨는 채비를 마친 듯 여행용 괴나리 붓짐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갓 다려낸 새까만 탕약 사발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영감 이제 편안하게 해드리리다. 이 약 한 첩이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박 씨가 중얼거리며 사랑채로 향하려 할 때였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하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박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약사발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 포졸이라니 누가 감히. 그녀가 당황하는 사이 대문이 삐거덕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댁에 요망한 도둑이 들어 가산을 탕진하고 주인을 해하려 한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썩 문을 열어라. 그것은 최 노인의 목소리였다. 서윤의 서찰을 받은 최 노인이 관에 가는 대신 기지를 발휘해 동네 장정들과 사냥꾼들을 모아 포졸 행세를 하며 들이닥친 것이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서윤의 계략이었다. 진짜 관에 신고했다가는 절차를 밟는 동안 김대감이 죽을 수도 있었기에 최 노인이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박 씨는 혼비백산하여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안 된다, 안 돼. 내 돈, 내 문서. 그녀는 장롱을 뒤지며 숨겨둔 문서와 폐물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틈을 타 서윤은 쏜살같이 사랑채로 달려갔다. 박 씨가 떨어뜨리고 간 약사발이 마루 끝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서윤은 그것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다. 코를 찌르는 비소 냄새가 진동했다. 사랑채 문을 열자 김대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다. 아, 아가,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내 어미는 어디 갔느냐. 죽음의 문턱에서도 박 씨를 찾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서윤은 울컥 눈물이 솟았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서윤은 재빨리 품에서 준비해둔 해독제 녹두를 갈아 만든 즙을 꺼냈다. 지난 며칠간 몰래 부엌에서 준비해둔 것이었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드시는 약은 독약입니다. 이 물을 마시셔야 합니다. 어서요. 서윤은 김대감의 상체를 일으켜 녹두즙을 억지로 입에 흘려 넣었다. 김대감은 거부하려 했으나 서윤의 필사적인 손길과 눈물 섞인 호소에 힘없이 입을 벌렸다. 차가운 녹두즙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김대감은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검은 피를 토해냈다. 굴럭굴럭 속이 뒤집히는 것 같구나. 김대감이 고통스러워하자 서윤은 등을 두드리며 오열했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뱃속에 쌓인 독을 다 뱉어내셔야 사십니다. 아버님, 제발 버티어 주십시오. 그 시각 마당에서는 최노인과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안채를 에워싸고 있었다. 박씨 부인 썩 나오시오. 당신이 저지른 악행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디로 도망치려 하오. 최 노인의 일갈의 하인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박씨가 보찜을 맨 채 튀어나왔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였다. 비켜라, 이 천한 것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앞길을 막느냐. 박씨는 품에서 식칼을 꺼내 휘두르며 발악했다. 독이 오른 독사처럼 휘쉿거리는 그녀의 모습에 장정들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박씨는 그 틈을 타 뒷담 쪽으로 내달렸다. 그곳에는 그녀와 내통하던 왈패가 말을 대기시켜 놓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뒷담 앞을 가로막고 선 그림자가 있었다. 며느리 서윤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응급처치하고 어느새 진로와 박씨의 퇴로를 막아서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서윤의 옷자락이 마치 춤추는 학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과 같았다. 어머니 가시려거든 저를 베고 가십시오. 허나 그 보찜 안에 있는 우리 가문의 혼과 아버님의 목숨값은 놓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박씨의 눈이 뒤집혔다. 이 질긴 년 내년이 기어코 내 앞길을 막는구나. 그래, 너부터 죽이고 가마. 박씨가 칼을 치켜들고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피할 곳은 없었다. 오직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멈추거라문 하는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다. 사랑채 방문이 활짝 열리고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기도 힘겨워 보였으나 그 눈빛만은 예전에 호랑이 같던 기백을 되찾은 김대감이었다. 입가에 검은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며느리를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었다. 서윤이 먹인 해독제가 기적처럼 그를 깨운 것이다. 내 이 악독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내 눈이 멀었지. 천하의 요물을 집안에 들이다니. 김대감의 등장에 박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칼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죽어가던 늙은 호랑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포효하고 있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운명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다. 챙강, 서슬, 퍼런 칼날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금소금이 적막한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박씨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 식칼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파르르 떨다 멈췄다.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입은 벌어졌으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목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영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듯, 아니 지옥의 염라대왕을 마주한 듯 박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랑채 마루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김대감의 형상은 처참했다. 검은 피로 얼룩진 흰 옷자락은 바람에 펄럭였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움푹 패인 눈두덩 속에서
이글거리는 눈동자만큼은 늙은 호랑이의 그것처럼 맹렬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김대감은 지팡이를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며 한 발 한 발 힘겹게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길을 터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병자의 걸음이 아니라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가장의 무거운 심판의 발걸음이었다. 내 너를 믿었거늘, 내 집안의 곳간 열쇠를 맡기고 내 목숨마저 맡겼거늘. 김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으나 그 안에 담긴 배신감과 분노는 천둥보다 무거웠다. 내년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박씨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으로 기어가 김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녀의 비상한 머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살 길을 찾기 위해 맹렬히 회전하고 있었다. 영감 오해십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 며느리라는 년이 영감을 독살하려는 것을 제가 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저 년이 영감께 드린 그 녹두즙, 그게 바로 독약입니다. 박씨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켰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 뻔뻔함에 지켜보던 최노인과 장정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김대감의 시선이 천천히 서윤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시아버지 앞에서 정중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억울함 대신 진실을 밝히려는 결연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다. 아버님 소부가 감히 아버님을 해하려 했다면 어찌 제 손으로 해독제를 먹이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진실은 말에 있지 않고 증거에 있는 법입니다. 소효유는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김대감 앞에 두 손으로 바쳤다. 그것은 지난밤 서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약재상 거래 내역서였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들었다. 희미한 횃불 아래 드러난 글자들은 명확했다. 부자 단양 비수 한 푼. 날짜는 김대감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내 필체가 아니냐. 김대감은 종이에 적힌 수결 서명을 보고 탄식했다. 박씨가 약재상에 외상을 달아놓으며 직접 남긴 서명이었다. 박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조작된 것입니다. 전현이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입니다. 그녀는 발악하며 서윤에게 달려들어 종기를 뺏으려 했으나 최 노인이 눈짓을 하자 건장한 장정 둘이 박씨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집 안주인이다. 박씨가 몸부림칠수록 장정들의 손아귀 힘은 더 강해졌다. 그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씨가 메고 있던 괴나리 붓짐을 가리켰다. 저 봇짐을 열어보십시오. 어머님께서 야반도주하며 챙긴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이 집안의 진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최 노인이 봇짐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부었다. 좌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엽전 꾸러미와 은비녀 옷가락지 등 온갖 폐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사이로 돌돌 말린 문서 뭉치가 굴러나왔다. 김대감이 아끼던 문전옥답의 문서, 그리고 가문의 혼이 담긴 선산의 문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봇짐 깊숙한 곳에서는 김대감이 평소 즐겨 쓰던 벼루와 족자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쓸어 담은 흔적이 역력했다. 헤어. 김대감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병수발을 든다며 밤낮으로 곁을 지키던 아내가 실은 자신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은 곧 뼈아픈 후회로 변했다. 조강지처를 잃고 외로움에 눈이 멀어 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들인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쳤다. 김대감은 비틀거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내 눈이 멀어 참으로 귀한 며느리를 핍박하고 독사를 품 안에 키웠구나.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도다. 모든 것이 드러난 마당 박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서윤을 쏘아보았다. 내년만 아니었어도 내 팔자가 펴는 것인데 재수없는 년이 들어와서 다 망쳤어. 그녀는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 추악한 모습에 하인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최 노인이 데려온 가짜 포졸들이 아니라 진짜 관아의 관원들이었다. 서윤이 낮에 장터에 나갔을 때 만약을 대비해 미리 관에 진정서를 넣어두었던 것이다. 관복을 입은 형방이 들어와 상황을 살피더니 쏟아진 작물들과 증거들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창주의 로다 지아비를 독살하려 하고 가산을 탕진하려 했으니 이는 삼강오륜을 저버린 중죄다. 죄인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박씨에게 오라를 지웠다. 붉은 오랏줄이 그녀의 몸을 올가매자 박씨는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나는 못 간다. 이거 놔라. 영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살려주십시오. 조금 전까지 저주를 퍼붓던 입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그 비굴함에 김대감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포졸들에게 손짓했다. 데려가시오. 법대로 엄중히 다스려 주시오. 박씨가 끌려가는 뒤편으로 담벼락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사내 하나가 잽싸게 도망치려 했다. 박씨와 내통하던 왈패였다. 그러나 서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저자를 잡으십시오. 공범입니다. 서윤의 외침에 취해 노인과 장정들이 달려들어 왈패를 덮쳤다. 왈패는 몇 번의 발길질 끝에 제압당해 박씨와 함께 줄줄이 엮여 끌려갔다.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다. 횃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김대감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김대감의 다리가 풀리며 휘청거렸다. 아버님, 서윤이 황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김대감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앙상한 뼈마디가 서윤의 손끝에 전해졌다. 김대감은 흐릿한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해진 옷, 터진 손등. 지난 며칠간 며느리가 겪었을 고초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윤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서윤의 손등을 적셨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애비가 못나서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모진 고생을 시켰구나.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시아버지가 무사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드디어 통했다는 벅찬 감정 때문이었다. 아버님 아닙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하인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서윤은 다시 안채의 주인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아버지의 방을 깨끗이 치우고 남은 도끼를 빼내기 위한 맑은 차를 끓였다. 약탕관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는 서윤의 모습은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집안을 지켜낸 강인한 여인이자 실질적인 가문의 수호자였다. 한편 읍내 관아 옥사에 갇힌 박씨는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이를 갈고 있었다. 밖에서는 그녀의 악행을 성토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선징각, 인과응보. 세상의 이치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갔던 남편 김대감의 외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급제 소식과 함께 금이 환영하는 아들 그가 돌아오면 이 집안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었다. 서윤은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서강이 비치는 듯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다. 서방님, 집안은 제가 지켰습니다. 부디 무탈히 돌아오십시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뿌리는 더욱 깊게 내리는 법. 서윤의 시련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흔들리던 가문은 비온 뒤의 땅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뿐이었다. 매서웠던 동지섣달의 찬바람이 물러가고 어느덧 남쪽 들녘에서 불어오는 훈풍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기 시작했다. 겨우내 죽은 듯이 서 있던 뜰 앞에 매화나무 가지에도 팝콘 같은 꽃망울이 터지며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진 시련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선 김대감 댁에 새로운 봄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 씨가 머물던 안채의 음습하고 사치스러운 기운은 거치고 대신 정갈하고 온화한 기품이 그 자리를 채웠다. 김대감은 서윤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 덕분에 예전의 건강을 거의 회복했다. 비록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느려졌으나 얼굴에는 다시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맑아졌다. 그는 요즘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앞마당을 오가며 살림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다. 아가 좀 쉬어가며 하거라. 네가 과로하여 병이라도 나면 내 아들 볼 면목이 없다. 김대감이 곤방대를 두드리며 걱정스레 말했다. 서윤은 행주침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님도 참 이 정도 일로 병이 나겠습니까? 곡간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박 씨가 빼돌렸던 전답 문서는 관아의 도움으로 모두 되찾았고 그녀가 헐값에 팔아치우려던 선산도 무사히 지켜냈다. 관에서는 박 씨의 죄질이 워낙 흉악하고 폐륜적이라 하여 그녀에게 장형 100대를 치고 1000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중형을 내렸다. 함께 공모했던 왈패와 매수되었던 약재상 역시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사필규정, 시비구의정 모든 일이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출두가 아니오 장원급제요. 김대감 댁 아드님이 장원급제를 하고 금이 환향하신다. 동네 아이들이 앞다투어 달려오며 외치는 소리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한양으로 떠난 지 꼬박 1년 소식조차 뜸했던 남편이 그것도 장원급제를 하여 돌아온다니 꿈만 같았다. 김대감은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저 멀리서 화려한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헌헌장부 하나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김대감의 외아들 정우였다. 뒤따르는 역졸들이든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고을 사또까지 마중을 나와 굽신거리고 있었다. 대문 앞에 당도한 정우는 말에서 뛰어내려 곧장 김대감 앞으로 달려가 큰절을 올렸다. 아버님, 불효자 정우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김대감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와락 껴안았다. 오냐, 오냐 장하다. 내 아들 우리 가문을 네가 일으켜 세웠구나. 김대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정우의 시선은 아버지의 어깨 너머 기둥 뒤에 숨어 눈물을 훔치고 있는 서윤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서윤에게 다가갔다. 1년 만에 마주한 지아비의 얼굴은 더욱 늠름해져 있었으나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애틋함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다. 부인,
내 없는 동안 어찌 이리 야위었소. 전구가 서윤의 거친 손을 잡았다. 서윤의 손은 예전에 고운 섬섬옥수가 아니라 바틸과 빨래로 트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다. 정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아들을 불러 앉히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자신이 박 씨에게 홀려 집안을 말아먹을 뻔했던 일, 서윤을 오해하여 모질게 구박했던 일, 그리고 서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려낸 일까지. 김대감의 참회 어린 고백을 듣는 내내 정우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박 씨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고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배우님,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그런 끔찍한 변고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지 못한 불찰입니다. 전구가 자책하자 김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눈이 어두웠던 탓이다. 내 처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저승객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게다. 서윤이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정구는 안방으로 돌아와 서윤 앞에 정조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조선의 사대부가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나 전구에게는 체면보다 진심이 중요했다. 부인,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가 출세길을 쫓아 한양에 가 있는 동안 당신이 홀로 감당했을 그 무거웠을 짐과 고통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소. 당신이 지켜준 이 가문과 아버님의 목숨 내 평생을 다해 갚겠소. 서윤은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서방님께서 이렇게 장원급제하여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대감 댁에는 웃음꽃이 지지 않았다. 정구는 조정에 나아가 높은 벼슬을 하면서도 청렴결백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와 아내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서윤 역시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지혜롭게 다스렸다. 그녀는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빈민들을 구제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백발이 성성해진 김대감이 대청마루에 앉아 손자들의 재롱을 보고 있었다. 서윤과 정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할아버님, 저 감 좀 따주세요. 허허, 오냐. 우리 강아지들이 먹고 싶다는데 따주다마다. 김대감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한 서윤이 다과상을 들고 다가왔다. 아버님 감은 하인들에게 시키시지요. 다치십니다. 아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이 정도는 거뜬하다. 아가, 이리 와서 앉거라. 날이 참 좋구나. 서윤이 시아버지 곁에 앉자 김대감은 지그시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10수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나는구나. 네가 내게 녹두즙을 먹이던 그날 밤 말이다. 그때 네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풍경도 없었겠지.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고 가장 후회되는 일은 너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이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의 정이 더 깊어진 것이지요. 마당으로 들어선 정구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벼슬이 정승의 반열에 올랐지만 언제나 퇴청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세 사람 안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은 마루 위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악한 마음을 품었던 후처 박 씨는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으나 김대감댁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탐욕이 부른 파멸의 본보기로 남았을 뿐 행복한 가문의 역사 속에서는 깨끗이 지워졌다. 현명한 며느리 서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고을의 규방마다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부모를 잘 모신 효부의 이야기를 넘어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됨됨이와 가족 간의 사랑은 영원히 남는 법이다. 김대감 댁의 높은 소슬대문 위로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았다.